안녕하세요, DJ 한민입니다. 오늘은 초보를 위한 학원 가기 전 배우는 유튜브 레슨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하우스 음악 하면 제가 레슨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하우스 음악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한번 쳐봤어요, 네이버에. 근데 뭐 집에서 하는 파티 음악 뭐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게 진짜 하우스 파티에서 나오는 음악을 하우스 뮤직이라고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쯤에 제가 뭐 레슨 한 2012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11년, 12년 이때부터 레슨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엄청나게 궁금하다가 2015년에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 씨가 백 투 더 하우스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제 얄팍했던 그런 지식들이 한 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걸 깨달았죠. 제 음악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하우스 음악의 시작입니다. 백 투 더 하우스라는 책을 읽고 제가 하우스 음악에 대한 정의와 뭐 하우스 음악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편견들이 없어지면서 자유로운 영혼의 DJ가 되었는데요. 자, 일단 우리 네이버에서 한번 하우스 뮤직이라고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하우스 뮤직. 자, 하우스라고 치니까 하우스는 1980년대 초반 미국 시카고의 DJ들이 전자장비를 사용해 디스코를 만들며 탄생한 전자음악을 가리킨다. 1980년대 초반 뜨거웠던 디스코 붐이 시들해졌을 때 이 지역의 DJ들은 클럽에서 춤추기 좋은 음악을 계속하고자 했다. 반복적인 4분의 4박자 드럼머신으로 찍어낸 리듬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뉴욕에서 온 하우스 선각자 프랭키 너클즈는 소울, 디스코, 펑크 등 다양한 흑인 음악을 조합해 하우스를 창시했고 훗날 하우스는 애시드 하우스, 일렉트로 하우스, 프렌치 하우스, 딥 하우스, 가라지 하우스 등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게 된다. 네, 굉장히 간략한데 자, 두 번째 하우스 뮤직을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하우스 뮤직은 1980년대에 시작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한 종류로 1980년대 초에 미국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말 유행하던 디스코 음악이 주류 음악이 된 것에 대비하여 언더그라운드 클럽 중심의 댄스 음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하우스라는 이름은 뉴욕의 DJ 프랭키 너클즈가 활동하던 클럽 시카고의 웨어하우스에서 유래되었다. 또한 스튜디오에서 정식으로 레코딩하는 음악이 아니라 집이나 클럽의 댄스 파티에서 라이브 연주하기 위한 음악이라는 뜻도 있다. 서구에 발달된 파티 문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하우스 음악은 집에서 나오는 음악이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서구에 발달된 파티 문화에 집이나 클럽에서 맥주를 한 손에 들고 가볍게 흔들 수 있는 음악을 의미한다고. 또한 하우스 뮤직은 음악의 장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 스타일로 정의될 수 있다. 1980년대 시카고에서 생겨난 실험적인 댄스 뮤직을 시카고 하우스라고도 부른다. 시카고에서 시작된 하우스 뮤직은 뉴욕, 뉴저지, 디트로이트, 마이애미의 디스코텍에서 아프리카계의 미국인과 흑인이겠죠. 네, 히스패닉, 동성애 사회로부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초기의 하우스 뮤직은 소울, 펑크, 디스코 등 흑인 음악을 믹스하는 과정에서 탄생했고 디스코에서 영향받은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강력한 리듬이 신디사이저와 베이스, 소울풍의 여설 보컬 등을 가진 단순한 스타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도시적인 여러가지 장르의 음악과 최신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해 애시드 하우스, 힙하우스, 게러지 하우스,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미니멀 하우스, 프리스타일 하우스 등 수많은 형태의 하위 장르로 발전하였다. 하우스 뮤직은 지나간 노래의 비트를 다시 입히거나 하우스 리듬 위에 다양한 음악들을 메들리로 꾸미고 리믹스하여 댄스 클럽 리듬에 어울리도록 만들어 나갔다. 하우스 뮤직의 일렉트로닉하면서 반복적인 비트는 듣는 이에게 몰입과 중독성을 가진다. 또 다른 장르의 사운드를 쉽게 끌어들일 수 있고 변화하는 템포와 새로운 영향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특징은 하우스 뮤직의 유행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게 사실 이게 좀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걸 되게 재밌게 여러분들께 표현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백 투 더 하우스입니다. 이 백 투 더 하우스는 이게 지금 초판이고요. 2세가 나왔을 텐데 이게 또 우리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 씨와 함께 제가 나눴던 아주 큰 추억이고요. 이 책은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셔서 영어로 백 투 더 하우스를 검색하시면 여기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초반에 그 아주 재밌는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릴 거고요. 나중에 아주 지루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어쩜 그렇게 뒤는 재미가 없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우스 음악의 탄생입니다. 하우스의 전성기의 세상을 떠난 하우스의 아버지 프랭키 너클즈를 추모합니다. 1955년부터 2014년. 네. 이 책 초반부에 이 프랭키 너클즈의 그 그림이 나오면서 추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책을 여러분들께 뭐 소개하기도 하고 이 책의 내용, 그 초반에 나오는 하우스 뮤직의 탄생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책이 2015년에 나왔는데 한국 DJ 문화는 이 책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크게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저한테 주는 영향력도 굉장히 컸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DJ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강추입니다. 앞에 이제 뭐 서문같이 좀 지루한 그 대화 씨가 쓴 글들은 네, 딱 재밌는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챕터는 총 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챕터는 딱 챕터 1입니다. 1. 일렉트로닉 디스코 뮤직, 디스코의 죽음에서 새로운 디스코를 발견하다. 좀 소분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디스코 파괴의 밤, 하우스가 태어난 곳 웨어하우스, 리믹스의 탄생. 딱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네. 이 이후로는 여러분 굉장히 지루해요. 여러분 저랑 그 대화씨랑 함께 방송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엄청 지루하신 분이에요. 제가 요즘에 네이버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보는데 되게 지루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챕터 1, 일렉트로닉 디스코 뮤직, 디스코의 죽음에서 새로운 디스코를 발견하다. 81년이 되자 사람들은 디스코가 죽었다고 말했다. 모든 레코드 회사들이 댄스 부서 혹은 디스코 부서를 없앴고, 따라서 더 이상 업템포의 댄스 음악이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게 다운템포였다. 그때 바로 깨달았다. 댄스 플로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뭔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이다. 프랭키 너클즈가 이야기한 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엄청나게 찌릿찌릿하네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혹은 뭐 전 세계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하우스 뮤직이나 뭐 댄스 음악이 안 나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다룰 건데요. 프랭키 너클즈는 하우스 음악이 탄생한 시카고 웨어하우스의 DJ였습니다. 클럽 웨어하우스. 그의 클럽을 중심으로 하우스가 융성했기 때문에 그를 하우스의 대부라고 부릅니다. You Are Love, 더 휘슬송 등의 잊을 수 없는 명곡을 남겼다. 자, 첫 장을 열어보면 디스코 파괴의 밤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재밌으실 만한 요소들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에 토요일 밤의 열기란 영화가 성공하면서 디스코가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Staying Alive, Staying Alive 뭐 이런 노래부터 해서 Night Fever, How Deep Is Your Love, 지금 말하는 뭐 이 노래 말고 케빈 해리스 노래 말고 제가 음치라서 노래는 안 하는 걸로. 하여튼 뭐 모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했대요. OST가.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른 비지스는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자, 77년도의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78년이 되자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대요. 왜냐하면 디스코가 대세로 떠오르자 음악계가 급격히 디스코로 획일화됐대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장르가 유행을 하면 그 장르가 확 그 시대를 휩쓰는 것 같아요. 1978년에 롤링스톤즈까지도 미스유의 디스코를 녹여냈다가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할 구호까지 만들었어요. 디스코 sucks! 그래서 디스코에 대한 분노가 유행처럼 번지자 이 구호를 새긴 티셔츠와 머천다이즈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대요. 자, 사람들이 디스코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 음악을 즐기는 이들과 그들의 문화가 너무 겉멋만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큰 사건이 벌어져요. 시카고의 라디오 DJ 스티브 달도 그들 중 하나였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뭐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즐기는 정도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토요일 밤의 열기가 열풍을 일으킬 때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은 음악이라고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그 역시 디스코가 락을 대처할 대세로 떠오르자 갑자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스티브 달이라는 그 라디오 DJ가 영화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다가, 하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마치 록이 멸종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다고 그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디스코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은 일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생계를 위협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죠. 사실 스티브 달은 원래 디트로이트의 DJ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카고에 있는 WDAI라는 라디오 방송국이 그에게 록 프로그램 진행을 의뢰했고 그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시카고로 방송국을 옮기기까지 한 거죠. 뭐 집도 옮겼겠죠.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WDAI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대요. 디스코 방송 편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말이죠. 안 그래도 탐탁지 않던 음악이 자신의 일자리까지 위협하자 스티브 달은 자타공인 디스코 혐오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일을 꾸며댑니다. 그는 디스코가 완전히 대세로 굳어지기 전에 얼른 이 재앙을 속아내야 한다고 생각까지 했대요. 그는 WDAI로부터 해고된 뒤 6개월 만에 시카고의 WLUP 방송국으로 복귀해 디스코와 관련된 온갖 조롱 이벤트를 벌였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친 코어 연어들의 창립이다. 이건 뭔가요? 네, 스티브 달이 자신의 청취자들을 선동해 만든 이 단체는 미시간 호수에서 다른 물고기 종들을 말살시킨 먹이사슬 파괴자 코호 연어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거침없이 디스코를 조롱하고 뭔가 비방하고 거침없이 과격하게 그렇게 했던 그가 지역 방송국 스케일을 넘어선 세계 이벤트를 벌이는 데까지 나가갑니다. 바로 1979년에 7월 12일 벌어진 디스코 파괴의 밤이 그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야구 경기 더블헤더 경기 중간에 열렸는데 디스코 음반을 쌓아놓고 폭파시키는 이벤트였다고 해요. 이 행사는 화이트삭스 구단과 스티브의 이익 계산이 맞아떨어져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구단은 관중들을 늘릴 보너스 아이템이 필요했고 스티브는 디스코를 조롱할 대규모의 공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폭발 디스코 음반을 들고 오면 단돈 98센트 1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도 1000원이 안 되는 거죠. 더블헤더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 다소 황당한 이벤트는 그렇게 둘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져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경기장에 무려 5만 명의 관중이 모였고 티켓은 매진되고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관중 2만 명이 경기장 밖에서 아우성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입구엔 폭파될 음반을 모을 상자가 마련됐고 상자는 얼마 되지도 않아 금방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입구에 음반을 놓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관람석 의자에 레코드를 깔고 앉은 채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경기 도중에 레코드를 필드로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장례는 아수라장이었고 공개 처형식에 참석한 구경꾼처럼 아드레날린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해요. 상황을 통제할 안전요원이 배치됐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라 최대 35,000명을 통솔할 인원만 고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기장 여기저긴 디스코 삭스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이 구호는 사람들의 티셔츠, 모자 등에도 보였다고 합니다. 격양된 분위기는 더블헤더 1차전이 끝나고 스티브 달이 필드에 서자 더욱 고조됐다고 해요. 그는 관중들에게 선동적인 몇 마디를 던지고 디스코 삭스를 따라 외치게 했어요. 5, 4, 3, 2, 1, 붐! 관중들의 흥분이 절정에 달했고 디스코 음반을 모아둔 상자가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이 돼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음반들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해요. 관중석을 꽉 채운 이들은 대부분 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구 팬이었고 중산층이었으며 남성이었으며 그리고 록 팬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흑인 게이들의 음악인 디스코를 마치 화형하듯 처단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자 마치 그게 신호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제히 펜스를 넘어 필드로 뛰어들었다. 이후의 분위기는 마치 카니발 같았다. 그래서 EDC가 생겨난 걸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자, 온갖 소란과 난동을 부리며 필드를 어지럽히며 즐겼다. 경호원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경찰이 나서서 진압했다. 소란을 잠재우는 과정에서 30명이 부상했고 39명이 체포됐다. 경기장은 폭발로 생긴 구덩이와 사람들의 난동으로 더블헤더 2차전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다. 그러자 경기는 결국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몰수패로 끝이 났다. 이렇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디스코라는 음악이 순식간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하우스의 역사는 여기서 이제 탄생이 된 거죠. 자, 하우스의 역사는 디스코에서 시작한다. 디스코를 좋아하던 클럽 DJ들이 전자장비로 디스코를 리믹스한 것이 하우스의 시초였다. 하우스의 대부로 불리는 DJ 프랭키 너클즈는 이렇게 말했다. 81년이 되자 사람들은 디스코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후로 2년이 지난 거죠. 따라서 더 이상 업템포의 댄스 음악이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게 다운템포였다. 그때 바로 깨달았다. 댄스 플로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뭔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이다. 자, 탄생의 뿌리에 디스코가 있어서일까요? 하우스는 불행하게도 디스코와 비슷한 운명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온갖 편견에 시달리며 오래도록 언더그라운드에 머물렀어요. 지금처럼 빌보드를 호령하는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사실 이런 하우스의 운명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해요. 왜냐면 첫째, 이거에 저 또 지금 엄청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첫째, 하우스는 클럽 음악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음악 매니아들은 클럽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곳은 음악이 아닌 유흥의 중심지라며 진부함의 부재를 질타한다. 둘째, 하우스는 DJ들이 주도해왔다. DJ들은 라이브를 하지 않는다. 다 녹음된 음악을 그냥 튼다. 라이브 연주를 안 한다는 이유로 디제잉은 예술과 공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거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클럽 하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추행, 마야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폭행 이런 것들이 완전 무슨 범죄 소굴 집단의 이미지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쪽 일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와 70년대 80년대도 미국에서는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 한국에서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에 있는 EDM 관계자분들이 이런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몇몇 미꾸라지가 개울물을 흐리듯 몇몇 나쁜 일들을 하는 분들 때문에 클럽씬 전체가 EDM 문화 전체가 DJ 문화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DJ 생활을 15년을 했는데 이런 많은 편견과 15년을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쁜 일들이 가끔씩 이렇게 벌어지면 뭐 이쪽 종사자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우스는 역사적 조명에서도 늘 소외되어 왔다고 해요. 아주 중요한 언더그라운드 흐름이었는데도 그냥 특정한 몇몇이 좋아하는 괴짜 취향으로 치부되어 왔다. 평론가들은 대중음악의 역사를 기록할 때 하우스의 비중을 거의 할애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 대중음악 평론가 분들도 하우스 음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으시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자, 이 책은 그 볼모지였던 하우스 및 테크노의 자취에 작은 불빛을 비추려는 시도다. 편견에 가려지고 묻혔던 보석 같은 음악 이야기들을 이제나마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독자들은 하우스와 테크노의 역사를 천천히 살피다가 클럽과 DJ에 대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자, 이제 시작할 기나긴 이야기의 출발지는 시카고다. 시카고의 웨어하우스라는 클럽에서 이후의 댄스 음악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역사적인 장르 하우스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시카고는 디스코 파괴의 밤이 열렸던 디스코 종말의 진앙지였다. 하지만 이 도시가 경멸했던 디스코는 바로 그 도시의 항복판에서 되살아나 새로운 장르로 재탄생했다. 스티브 달의 다이너마이트 폭발은 디스코를 죽이는 화형식이자 디스코의 부활을 알리는 축포였다. 멋있네요. 이런 건 어쩜 이렇게 잘 쓰는지 우리 대화씨. 자, 두 번째 이슈는 이렇게 디스코가 파괴되고 디스코가 몰락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하우스 음악이 이제 탄생이 되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프랭키 너클즈의 1화가 또 삽입이 돼 있어요. 그 웨어하우스라는 곳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목이 하우스가 태어난 곳 웨어하우스라는 소주제? 자, 1970년 초반에 시카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시카고는 미국 최대의 도시 중 하나였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과 문화적으로 첨단을 달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동부의 뉴욕은 새로운 문화와 힙스터들로 넘쳐났지만 중부의 시카고는 보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지배적이었다. 음악적으로도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 언더그라운드, 소울, 레이블 몇 곳이 잠시 융성했지만 얼마 뒤 망해버렸다. 시카고는 서브컬처의 활기를 잃은 곳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가 시카고로 이사온 것은 바로 이즈음인 1972년도였습니다. 자, 1979년도에 디스코 앨범을 폭파하는 그런 스티브 달의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디스코가 사망한 네. 그 이전의 이야기 로버트 윌리엄스와 프랭키 너클즈의 이제 만남에 대한 1화를 이제 이 챕터에서 다루는데요. 자, 원래 이제 로버트 윌리엄스는 뉴욕 보호감찰부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였대요. 1970년대 뉴욕의 경제는 냉혹했고 뉴욕의 땀값과 거친 경쟁은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시카고로 이사를 가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에 살다가 뉴욕 살이가 되게 힘들어서 조금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광역시 정도? 그러니까 로버트 윌리엄스가 시카고는 그럭저럭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로버트의 관점에서 볼 때 딱 하나만큼은 그렇게 후진적일 수가 없었다. 바로 클럽이다. 내가 처음 가본 클럽은 비스트로라는 이름의 중서부풍 게이바였다. 아주 상업적인 곳이었고 약간의 인종차별도 있었다. 그들은 내게 온갖 종류의 신분증을 다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어떻게든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느낌은 헐, 뉴욕이랑 비교도 안 되네.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였다. 자, 로버트는 뉴욕의 나이트클럽이 그리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티를 막 합니다. 시카고에서 막 파티를, 뭐 다른 지루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로버트가 결국 결론을 내린 거는 이제 시카고가 재미없다면 내가 직접 파티를 만들어 보자. 그에겐 앞선 음악을 공급해줄 DJ, 뉴욕 DJ 인맥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뻔한 클럽들에 질린 흑인 게이 친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또 타고난 사업 감각까지 있던 그는 결국 역사에 남을 큰 사고를 친다. 웨어하우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주저리 이 로버트 윌리엄스가 뭐 파티를 벌이면서 뭐 건물에서 했더니 소음 문제가 있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이게 어쩜 이렇게 70년대 얘긴데 한국에 지금 베드룸 DJ시건 아니면 베드룸 프로듀서 분들이건 그 소음 문제 때문에 층간 문제가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 로버트 윌리엄스가 파티만 여는 거 가지고는 이제 힘들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클럽도 하고 뭐 이랬대요. 이거 뭐 책이 팔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3,000평 넓이를 이걸 대화씨가 어떻게 이거 평으로 계산을 했나봐요. 보통은 평방 제곱미터 뭐 이런 걸로 하지 않나요? 미국은? 미국에서 평이란 단어를 쓰진 않잖아요. 몇 평 이런 거. 일단은 뭐 한 3,000평 넓이에 자랑하는 대형 공간을 섭외를 해서 여러 경쟁 업체와 혹은 여러 가지 위기와 뭐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로버트는 뉴욕 DJ를 생각해냈다. 시카고는 뉴욕에 비하면 여전히 트렌드가 많이 뒤떨어진 곳이었다. 따라서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의 DJ가 온다면 다른 클럽들을 압도하는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제 게스트 DJ를 섭외하는 거죠. 요즘처럼. 뉴욕 DJ가 트니까 확실히 음악이 다르네. 로버트가 예상한 반응이었다. 그때 로버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레리 르벤이었다. 레리는 훗날 파라다이스 게러지의 음악 감독을 맡아 전설적인 DJ가 되는 인물이다. 자, 뉴욕에 파라다이스 게러지라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음악 감독이 돼서 전설적인 DJ가 된 인물입니다. 그쯤 레리는 뉴욕 최고의 DJ로 명성을 쌓아가는 중이었다. 로버트는 곧장 레리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뉴욕에서 살 때 쌓아둔 친분도 있었다. 물론 로버트는 이미 레리가 마이클 브로디라는 프로모터와 함께 파라다이스 게러지라는 클럽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그래도 일단 제안해봤다. 자신이 곧 클럽을 오픈하는데 와서 DJ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레리는 단칼에 거절했다. 재밌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절의 톤도 단호했다. 그는 내가 미쳤어? 라는 식으로 말했다. 사실 그럴만도 했다. 디스코와 클럽의 중심지는 시카고가 아닌 뉴욕이었고 레리는 그곳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루키였다. 뒤처진 중부에서 오는 것은 오히려 그의 경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실망감이 들 무렵 또 하나의 이름이 머리에 떠올랐다. 레리의 단짝이자 역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프랭키 너클즈였다. 자, 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로버트가 뉴욕에서 보호감찰관으로 일할 때 프랭키가 도넛을 훔쳐 소년원에 잡혀온 적이 있었대요. 아직 10대였던 프랭키를 따뜻하게 타이르고 감싸줬던 이가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 후로 로버트는 프랭키와 친구가 됐다. 레리를 처음 만난 것도 그때였다. 레리는 프랭키가 주눅든 표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공범이었다. 범죄자였네요. 로버트는 레리에게 물었다. 혹시 프랭키라면 가능할까? 레리는 대답했다. 직접 한번 물어보지 그래? 훗날 하우스 음악을 발명하게 되는 하우스의 대부 프랭키 너클즈는 그쯤에 큰 시리에 빠져 있었대요. 아주 슬픈 얘기죠.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클럽 컨티넨탈 베스가 재정난을 이유로 망해버렸기 때문이다. 직장을 잃은 그는 여기저기서 타임 DJ로 일하거나 푼돈의 조명을 찍으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반면에 그의 단짝 친구 레리는 뉴욕 최고의 DJ로 승승장구하는 중이었다. 로버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쯤이었다. 네, 타이밍이 더 타임 이제 나오네요. 네. 시카고의 클럽을 오픈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DJ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프랭키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뉴욕에서 자라고 뉴욕의 클럽을 동경해온 그에게 시카고행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프랭키가 머뭇거리자 로버트는 강력한 한수를 뒀다. 어차피 지금 잃을 것도 없잖아. 이 설득이 그를 움직였다.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프랭키는 제안을 수락했다. 그리고 1977년 3월에 있을 웨어하우스 클럽의 오픈 파티에서 DJ를 맡기로 약속했다. 아마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자신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러고 나서의 또 되게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찌됐건 그렇게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둬요. 와, 역시 뭐 쉽게 얘기하면 강남 DJ가 타 광역시나 아니면 조금 뭐 먼 지역 클럽에 가서 음악을 틀었어요. 야, 역시 강남 DJ 와, 막 이렇게 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 프랭키 너클즈도 1977년 3월에 웨어하우스 오픈 파티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사람들은 뉴욕에서 DJ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장을 받기 위해
이후에 프로모터들에게 거의 빌다시피 매달렸다. 클럽 밖엔 대기줄이 늘어서 있고 내부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뜨거웠다. 제가 막 지역 이벤트를 가면 막 에? 에? 이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로버트는 한없이 기뻤다. 로버트는 이제 로버트 윌리엄스 클럽 사장이죠. 다른 클럽들의 제대로 한 방 먹였다는 느낌도 들었다. 성공의 열쇠가 프랭키였다고 확신한 그는 파티가 끝난 날 아침 설렁탕 같은 걸 먹으면서 얘기를 했겠죠. 뭐 신선 설렁탕 같은 데 가서 소주 한 잔 딱 먹으면서 얘기했겠죠. 아예 시카고에 머물면서 우리 클럽에서 계속 음악을 틀어보는 게 어때? 이 제안을 합니다. 로버트 윌리엄스가 프랭키 너클즈에게. 근데 당황스러웠겠죠. 프랭키 너클즈는 처음에 당황했다. 파티가 잘 돼서 기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큰 마음을 먹고 시카고로 왔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끔씩 그러나 정기적으로 트는 정도만 생각하고 온 터였다. 하지만 로버트는 상주 DJ, 숙소 제공, 월급 빵빵, 네, 뭐 그런 거겠죠. 제안했고 따라서 이제는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꿈이었던 뉴욕과 어쩔 수 없어 온 시카고를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다. 그는 오랫동안 갈등했다. 결정을 내린 데에만 한 달 이상이 걸렸다. 당시 프랭키 너클즈의 심경은 훗날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평론가 빌 브루스터와 프랭크 브러튼이 출간한 인터뷰를 통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까짓거 뭐 딱 5년만 버텨보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5년 안에 클럽을 키우지 못하면 그땐 얼마든지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였다 라고 프랭키 너클즈가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시카고로 가는 모험의 대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하나를 두길 원했다. 바로 클럽의 지분을 갖는 것이었다. 똑똑하네요. 네. 만약에 내가 사업의 일정 지분을 소유한다면 3배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또한 이곳이 잘 될 수 있게 나부터 미친듯이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컨티넨탈 베스에서 3년 동안 일했다. 하지만 결국 내 마음에 남은 생각은 클럽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생각했다. 만약에 내가 시카고까지 갔는데 그 클럽이 문을 닫으면 어쩌지? 네, 요즘에도 클럽들이 몇 년 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이 방법도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시도를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클럽 DJ들에게 일정 부분 지분을 주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던가 그러면 아주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로버트는 프랭키의 제안에 동의했고 결국 프랭키는 웨어하우스의 상주 레지던트 DJ가 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프랭키가 시카고로 돌아온 것은 오픈 파티 이후 4개월이나 지난 1977년 7월이었는데 제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네요. 제가 1977년 9월에 태어나는데 그 시간 동안 클럽은 횡하게 비어버렸대요. 상황은 꽤 심각하게 주말에도 100명의 손님이 오질 않았답니다. 2700평이나 되는 클럽에 100명도 오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로버트는 운영이 너무 어려지자 프랭키가 돌아오더라도 회생이 안 될 거란 불안감마저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은 맞았다. 이 부분이 진짜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프랭키 너클즈가 돌아와서 열심히 음악을 틀었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다. 플로어엔 빈자리가 많았다. 이 일의 책임자인 프랭키는 왜일까를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유를 발견했다. 한때 US 스튜디오라는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을 배신하고 떠난 라이벌 클럽 바워리가 여전히 웨어하우스의 손님들을 끌어가고 있었다. 그는 직접 경쟁 클럽인 바워리에 가봤답니다. 라이벌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웨어하우스는 내부 수리에 들어갔고 따라서 일도 쉬고 있었다. 처음 바워리에 갔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오로지 실망뿐이었다. 음향, 인테리어, 조명, 선곡 모든 면에서 웨어하우스가 월등했다. 아무리 봐도 웨어하우스가 더 나은 클럽이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사람이 더 많을까? 프랭키는 고민했고 얼마 뒤 이유를 찾아냈다. 사람들은 바워리의 마이클 매튜스의 음악에 더 익숙해져 있었으며 끈끈한 인맥으로 깊은 유대까지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익숙한 그곳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 자, 이거 또한 요즘 한국 클럽 씬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어떤 클럽의 메인 DJ나 혹은 그 클럽에 상주하고 있는 많은 케어를 담당하시는 뭐 MD분들이나 뭐 바텐더 분들이나 뭐 영업이사분들, 사장님들 뭐 이렇게 그 끈끈함 때문에 돈을 내고 가시는 뭐 VIP 고객이건 아니면 게스트 입장을 하시는 고객분들이건 그 클럽에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유대관계가 끈끈해야지만 또 그 클럽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플레이하는 메인 아티스트의 음악적인 성향과 플로어의 고객분들과 끈끈한 또 음악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되는 클럽은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와중에 여기서 진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이 와중에 프랭키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는다. 바워리의 사람들이 그에게 음악 한번 틀어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라이벌 클럽의 DJ인 그에게 말이다.
그는 그냥 구경을 간 것이기 때문에 레코드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음반도. 그래서 바워리에 준비되어 있던 음반들로만 하룻밤의 디제잉을 선보였다. 그런데 바워리의 관객들이 그의 디제잉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던 모양이다. 클럽은 다음 주에도 틀어줄 수 있겠냐고 제안했고 프랭키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총 3번의 디제잉을 선보였다. 이 부분이 DJ인 저로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굉장히 뭐랄까 가슴에 빡 꽂히는 사건입니다. DJ가 어느 날 놀러 갔는데 훅 올라가 보라고 해서 음악을 틀었는데 그 음악에 관객분들이 좋아해주고 그 클럽의 관계자가 다음 주에도 와서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DJ로서는 가슴 뛰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였나요? 북경에 한국관광공사랑 WCDK 월드클럽돔 코리아의 협업을 통해서 제가 중국 베이징에 가서 이벤트를 한번 낮에 하는 이벤트,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런 쇼핑몰 같은 데서 WCDK 그런 홍보물 같은 거를 막 세워놓고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짧게 한 15분 정도 디제잉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러 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텍스라는 상해에 엄청 큰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제가 놀러 갔었는데 중국어를 잘하는 또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DJ 노웨이라는 친구랑 같이 갔었고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안내해줘서 텍스라는 클럽을 갔는데 거기에 에디라는 한국 DJ가 거기서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진행하던 DJ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다가 뭐 데킬라 같이 막 먹고 그러다가 저한테 그런 거야. 형 USB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갖고 왔지. 그래서 형 잠깐 올라가실래요? 그러고서 올라갔는데 진짜 딱 30분 들었습니다. 30분 동안 막 하고 딱 뒤를 돌아서 내려오는데 그 옆에서 조명하는 친구가 조명인지 VJ 한 친구가 딱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는 진짜 돈을 받고 한 건 아닌데 사실 DJ라고 하면 제가 부산에도 가끔 가는 편인데 부산에 가면 늘 뭐 이벤트가 없어도 꼭 USB랑 헤드폰을 가져갑니다. 어쩌다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 바로 올라가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플레이하고 내려오려고. 그거는 이제 돈이랑 상관없이 DJ는 무대를 보면 그 막 올라가고 싶다는 욕구가 막 넘쳐나요. 근데 뭐 내가 올라갈게 라고 얘기하면 좀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먼저 물어봐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딱 알짝알짝 대고 막 괜히 막 USB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헤드폰 괜히 뭐 쓸 일도 없는데 괜히 목에다 막 했다가 내려놨다 막 이러면서 깔짝깔짝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올라가실래요? 그러면 딱 올라가서 한번 쫙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쪽 뭐 관계자랑 연락 안 되면 그거는 이제 뭐 완전 망한 거고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찌됐건 프랭키 너클즈에게. 그러다가 총 3번의 디제잉을 선보였는데 4번째로 바워리를 찾아간 날 사람들은 평소처럼 프랭키에게 디제잉을 부탁했대요. 하지만 프랭키는 그날은 정말로 구경만 할 작정이었고 아무리 요청이 빗발쳐도 한사코 거절을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안은 멈추지 않았고 프랭키가 음악을 정말 잘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프랭키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음악을 듣고 싶으면 다음 주에 웨어하우스로 와. 스웩.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진짜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구경만 간 것 같지는 않고 영업하러 간 거야. 내가 봤을 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영업하러 간 거야. 도장 깨기. 그래 태호 따로 도장 깨기 하러 간 거야. 도장 깨고 거기 수련생들 다 그냥 우리 도장으로 불러오는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웨어하우스의 운명을 바꿨다. 정말로 그 다음 주에 클럽이 사람들로 꽉 찼기 때문이다. 일단 프랭키에게 익숙해진 바워리의 손님들은 이번엔 마이클 매튜스에게 등을 돌렸다. 점점 많은 손님들이 웨어하우스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워리는 망해버렸다. 단 3번의 플레이로 프랭키는 망해가던 클럽을 일으켜 세웠다. 자, 음악으로 클럽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이 DJ에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까? 네. DJ에게 얼마나 이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진짜 소름이 막 너무 돋아서 제가 그 뱀띠라서 뱀살인데 닭살이 됐어요. 닭살이. 아무튼 자 이렇게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DJ적인 역량을 이제 뭐 프랭키 너클즈가 웨어하우스에서 그냥 뿜뿜뿜 뿌잉뿌잉뿌잉뿌잉뿌잉 뿜뿜뿜뿜 네, 뿜뿜 뿜어낸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랭키 너클즈의 웨어하우스에서의 이슈고요. 이 이후에 또 다른 소제목이 있는데 디스코 리믹스의 탄생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디스코 음악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로버트 윌리엄스와 프랭키 너클즈가 만든 웨어하우스라는 곳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제 디스코 음악이 없어졌고
이제 하우스 음악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디스코 리믹스의 탄생. 시카고 사람들이 웨어하우스 클럽에 열광했던 이유 중 또 하나는 이곳에선 라디오는 물론이고 시중에서도 구할 수 없는 신기한 버전의 음악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전날 밤 프랭키 너클즈가 틀었던 음악을 사러 음반샵에 갔다가 어제 클럽에서 들었던 버전이 원곡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어리둥절해했다. 그 음악이 프랭키가 어느 곳에서도 발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들어 틀었던 에디트 버전임을 몰랐던 것이다. 이게 이제 요즘 세대의 매시업이죠. 여기서 에디트란 지금으로 말하면 리믹스에 해당한다. 프랭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은 길게 느리고 댄스 플로어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짧게 줄이거나 솎아내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서 틀었다. 때로는 A라는 노래의 도입부 다음에 B라는 노래의 후렴구가 나오기도 했다. 더 나아가 가끔은 당시 턴테이블 장비로는 연출하기 힘들었던 드라마틱한 믹스를 미리 만들어뒀다가 틀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좋아했다. 자, 레코드샵에 가서야 어제 프랭키 같은 음악이 에디트 버전이란 것을 알게 되곤 했다. 프랭키는 주로 믹싱을 했지만 그의 진짜 특기는 바로 에디팅이었다. 그는 음악을 재조합하는 걸 정말 잘했다. 그는 지루한 부분은 걷어내곤 했다. 당시 들었던 에디트 중 기억나는 것은 쉐런 레드의 Beat the Street 도입부 다음에 실베스터의 보컬이 나왔다가 다시 Beat the Street의 후렴구로 돌아오는 곡이었다. 이 에디트는 사람들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다. 프랭키 너클즈는 댄스 플로어를 더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디스코에 몰락했다는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에디트를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에디트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당시엔 댄스 플로어를 흥분시킬 만한 곡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진 않았다. 나오는 음반들이 대부분 다운템포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웨어하우스로 몰려오고 있었고 따라서 난 그들에게 뭔가를 해줘야만 했다. 이때가 1980년쯤이다. 디스코 파괴의 밤이 열리고 전국 각지에서 안티 디스코 바람이 일어나 음반 회사들이 클럽용 디스코의 발매를 줄이기 시작할 때였다. 심지어 디스코를 대체할 만한 음악도 나오고 있었다. 뉴욕에선 힙합이 등장했고 영국에선 뉴 웨이브가 등장했다. 디스코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갔다. 프랭키는 그 빈 공간을 자신의 창의력으로 채워야만 했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프랭키는 컴퓨터 작곡이 일반화되지 않은 1980년대에 어떻게 리믹스를 할 수 있었을까? 시설 좋은 스튜디오에 들어가 재녹음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특정 부분을 길게 느리고 곡의 구조와 순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까? 바로 릴-투-릴 테이프 편집이다. 자, 릴-투-릴 테이프 편집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는 그 릴 테이프라고 해서 테이프를 가지고도 디제잉을 했었어요. 그 테이프를 잘라서 앞뒤를 바꾸거나 리듬이 만약에 8마디다. 그 8마디를 같은 테이프를 여러 개를 사서 4개를 샀다. 그럼 4개를 붙이면 32마디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디트를 한 겁니다. 네, 자르고 붙이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근데 사실은 이 행위는 뉴욕 DJ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를 이제 프랭키 너클즈가 사실은 뭐 뉴욕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은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하우스 뮤직의 탄생이 이제 나온 겁니다. 프랭키 너클즈는 뭐 뉴욕 DJ들보다 조금 늦은 1980년쯤에 에디트를 시작했다. 사실상의 후발주자였다. 하지만 그에겐 에디트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랍게 바라봐주는 시카고 클러버들이 있었다. 시카고 사람들은 에디트 곡이 나올 때면 펄쩍 뛰며 놀라고 좋아했다. 그들에겐 이런 형태의 창작이 매우 생소하고 신기했기 때문이다. 웨어하우스는 에너지는 뉴욕에 비해 2배 정도 강했다. 뉴욕에선 모두가 음악과 사운드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익숙했다. 뉴욕 사람들은 이미 이거 알던 거네 라는 반응을 보이곤 했다. 하지만 시카고 사람들은 모두가 새롭고 엄청나네, 재밌네, 미친듯이 즐겨보려! 네 라는 반응이었다. 사운드 시스템은 뉴욕이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에너지와 관객들의 반응은 뉴욕 바깥의 사람들이 훨씬 강했다. 그리고 이것은 웨어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엔 골라서 갈 수 있는 클럽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시카고는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시카고 사람들에겐 일종의 절박함 같은 것이 있었다. 시카고 사람들에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그들은 이것을 엄청 좋아했다. 한 번은 프랭키가 실수로 턴테이블 암대를 놓쳐서 긁힌 소리가 났대. 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미친듯이 좋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운드 효과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프랭키는 음악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친구 덕분에 우연히 에디팅에 눈을 떴다고 한다. 내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음악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테이블 에디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듣고 있다 고 얘기했다. 나에게 음반 몇 장을 달라고 부탁했고 그것들을 집으로 들고 가서는 에디트를 해왔다. 나는 정말 놀랐다. 그가 원곡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난 그게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쩌면 나도 이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배우러 학교를 다니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커팅 받침대 좀 줘봐 라고 얘기했고 그는 받침대와 테이프 몇 개를 건넸다. 나는 릴2릴 테이프를 직접 샀고 집에 틀어박혀서 보이는 것이면 뭐든 잘라봤다. 그렇게 시작했다. 자, 이거를 이제 왜 하우스라고 불렀을까? 자, 프랭키 너클즈는 하우스라는 용어를 1981년에 처음 접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사우스 사이드에 있는 그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고 신호 대기 중이었다. 코너 쪽에 술집이 하나 있었고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는 하우스 음악을 틉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 말을 접했다. 나는 친구에게 도저히 저 말이 뭘 뜻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말했다. 네가 웨어하우스 클럽에서 트는 음악을 말하는 거야. 뭐라고? 그걸 사람들이 하우스 음악이라고 불러. 세상에 이름까지 붙은 줄은 몰랐네. 뭐 어쨌든 하우스란 그런 뜻이야. 모두가 웨어하우스의 음악을 그렇게 불러. 하우스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썰이 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썰은 Import ETC라는 음반 가게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다. 프로듀서 칩 이에 의하면 이곳에서 음반을 분류하는 방식이 곧 하우스의 이름이 됐다. 사람들이 와서는 옛날 음악을 찾곤 했다가 프랭키가 웨어하우스에서 틀곤 했던 사울소울 레이블의 음악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발매 음반이나 희귀 아이템들에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웨어하우스 뮤직이라고 붙여놓았다. 그건 아주 잘 먹혔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음반에 그 용어를 붙이기 시작했고 표기도 하우스라고 줄였다. 그리고선 하우스가 신곡과 옛날 레퍼토리를 가리지 않고 당시 유행하고 핫했던 음악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자, 결국 하우스란 말은 웨어하우스의 음악과 그곳의 분위기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셈이에요. 자, 웨어하우스 덕분에 시카고의 클럽 씬이 변했고 여기서 생겨난 흐름이 훗날 하우스가 됩니다. 하우스는 이곳 프로듀서들이 신디사이저로 자작곡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쓰이던 말이며 한때는 그저 시카고의 가장 앞선 클럽 분위기를 가리키던 말이었다. 이 분위기는 다른 말로 프랭키 너클즈의 취향이었고 그렇게 DJ 한 명의 취향이 점차 거대해져 지금의 글로벌 하우스 씬이 만들어졌다. DJ가 뉴욕에서 밀려나 시카고로 향해야만 했던 불운의 DJ가 댄스 음악의 역사를 바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우스 뮤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몇 번이나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사실 DJ를 시작하느냐, 뭐 프로듀서가 되느냐, 전문 DJ가 되느냐, 이 사실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4년도에 DJ를 시작했을 땐 LP로 DJ를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LP로는 편집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그때 제가 한때 배웠던 거는 오리지널 트랙을 리스펙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CD 시대가 되고 USB 시대가 돼서 뭐 한 2014년쯤 얘기일 거예요. 이 책이 2015년에 나왔는데 2011년에 제가 M2를 관두고 반백수 시절을 지내다가 2013년 14년에 막 강남 클럽을 막 나오고 막 이랬더니 막 DJ들이 엄청난 에디팅과 뭐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멋있게 플레이 너무 막 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인트로 아우트로 쫙 붙여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믹스를 하던 DJ인데 난 그렇게 배웠고 한 시대 그게 유행했었고, 근데 엄청나게 막 많은 뭐 매시업과 에디팅 뭐 이런 거를 막 틀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버라이어티한 거죠. 짠짠짠짠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제가 완전 저를 좀 욕할 정도로 되게 뭐랄까 막 편협하고 막 진짜 뭐 막 편견 있고 막 되게 좁고 작고 막 그랬던 DJ였던 것 같아요. 막 그걸 보면서 막 혼자 속으로 막 욕하고, 그때 또 제가 2013년에 앨범이 나왔고 그 전에 뭐 12년에 막 이럴 때는 앨범 제작을 할 때니까 막 속으로 엄청 욕한 거죠. 아 진짜 내 음악이 뭐 잘려 나오거나 아니면 뭐 1절만 나오고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엄청나게 속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5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예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트는 모든 음악에 에디팅을 하고 모든 음악에 매시업을 합니다. 적어도 매시업을 못하면 에디팅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저에게 맞게끔 제가 퍼포먼스 할 수
있게, 제가 멋있게 퍼포먼할 수 있게끔 다 에디팅을 합니다. 내 노래건 남의 노래건, 심지어 내 노래는 브레이크다운만 나오고 드랍이 뭐 다른 노래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짧게 편집을 해서 진짜 제가 클럽에서 그러니까 DJ 믹싱이라는 것도 시대적인 유행이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도 있지만 클럽에 오는 이제 갓 20살이 된 혹은 이제 20대가 된 많은 분들은 최근 트렌드나 유행을 따라가는 믹스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클럽이나 이런 데는 트렌드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거를 좀 더 여유롭게 즐기는 방식도 저는 존중하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클럽 씬에서 나 혼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매시업이 막 나오고 에디팅 나왔을 때 내가 진짜 그때 너무 꼰대였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딱 앞에 부분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하우스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가 편집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 라디오처럼 계속 들으셔도 좋고, 제가 나중에 레슨을 할 때 이렇게 긴 얘기를 레슨하면서 한 번에 시간을 통으로 날려버리는 것보단 다른 뭐 기능적인 걸 설명을 하고, 하우스 음악에 대해서 형이 유튜브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와. 멋있잖아. 야, 유튜브 보고 와. 그리고 야, 뭐 책 사. 대화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시리즈는 DJ 초보를 위한 학원 가기 전에 배우는 유튜브 레슨입니다. 자, 첫 번째 편인 하우스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초보 DJ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DJ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다음 편에 설명을 할 겁니다.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던 아니면 다른 학원이나 혹은 주변에 DJ에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에게 제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학원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DJ는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DJ는 무대 위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DJ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DJ 초보를 위한 학원 가기 전에 받는 유튜브 레슨 2탄을 기대해주세요.